이번 시간에는 오라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관리자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나 모두 이 오라클 아키텍처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데이터베이스를 더 잘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오라클 아키텍처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라클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 구성 요소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일단 쭉 살펴보면 사용자 프로세스, 즉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그리고 서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될 이런 데이터 파일들이 디스크에 있겠죠. 그래서 이 서버 프로세스는 사용자로부터 어떤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해당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전송해주고 혹은 사용자로부터 날아온 어떤 데이터를 파일에 기록을 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아키텍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용자가 많이 증가가 되면은 그리고 어떤 데이터량이 많고 어떤 트랜잭션이 빈번히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용자의 어떤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 서버 프로세스는 그때마다 해당 파일을 읽어야지만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가 있죠. 즉 디스크 IO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크 IO는 이 퍼포먼스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범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디스크를 매번 요청이 있을 때마다 디스크를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이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보면 매우 힘든 작업이라는 것이죠. 앞에 보셨던 그러한 아키텍처의 단점인 디스크 IO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라는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아키텍처가 바로 이러한 아키텍처입니다. 메모리 부분이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가급적이면 데이터 처리를 메모리에서 해결하자. 그래서 디스크 IO를 최대한 줄여보자 라는 개념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어떤 요청이 딱 들어오면 이 서버 프로세스는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사용자한테 전송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아키텍처는 앞에 본 아키텍처와 다를 바가 없죠. 전송만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메모리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다른 어떤 사용자로부터 동일한 데이터를 요청하는 어떤 요청이 딱 오면은 그 데이터를 디스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에 있는지 확인을 해봐요. 메모리에 있으면 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사용자한테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한 번만 디스크를 읽으면 그래서 그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가 메모리에 올라가면 다음부터는 어떤 프로세스가 많아지든지 혹은 어떤 요청이 많아져도 메모리에서 가급적이면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를 하겠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앞에 보신 아키텍처와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이 메모리가 추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라클에서는 이렇게 메모리와 프로세스를 합쳐서 인스턴스라고 그럽니다. 인스턴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오라클을 설치할 때 우리가 SID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네임이라는 것을 입력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SID라는 것이 바로 이 메모리와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즉 인스턴스를 나타내는 ID가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지칭을 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오라클 아키텍처를 표현한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천천히 살펴보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두 번째 아키텍처, 즉 메모리가 있었던 그 아키텍처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SGA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 글로벌 에어리어라고 하는데요. 이 SGA가 바로 메모리 영역입니다. 메모리. 그리고 이 하얀 박스들이 바로 프로세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파일과 그리고 리드로그 파일. 리드로그 파일은 어떤 백업을 위한 데이터의 백업을 위한 파일들이 되겠는데요. 그런 파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오라클은 크게 프로세스, 메모리, 그리고 데이터 파일들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와 이 메모리, 즉 SGA를 합쳐서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한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SGA는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런 프로세스와 메모리와 이런 파일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SG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GA는 메모리 영역이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쉐어드 메모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스타트가 되면은 메모리가 할당이 됐다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셧다운 시키면 메모리가 해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라클 서버가 시작될 때마다 할당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SGA는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있냐 하면은 아까 사용자 데이터가 메모리상에 올라온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DBMS에서 필요한 어떤 제어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제어 정보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쉐어드 메모리니까 여러 사용자 간에 공유가 되겠죠. 그래서 SGA는 여러 사용자 간에 공유된다 해서 가끔은 이 시스템 글로벌 에어리어라는 이름이 아닌 쉐어드 글로벌 에어리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본격적으로 각 부분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GA는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쉐어드 풀, 데이터 버퍼 캐시, 리드로그 버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먼저 이 쉐어드 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어드 풀은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쉐어드 SQL 에어리어 그리고 딕셔너리 캐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사용자가 있고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SQL 문장을 실행을 했어요. select 칼럼 이름 쭉 주고요. from table 이렇게 SQL을 실행을 했어요. 그럼 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프로세스는 어떠한 작업을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까? 그 순서가 일단 SQL 문장을 검사를 해요. 사용자가 날린 SQL 문장을 검사를 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문장을 파싱을 합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알아먹도록 파싱을 하죠. 그리고 그 문장을 가지고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이건 옵티마이저가 할 일이죠. 그래서 앞서 옵티마이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실행 계획을 작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결과로 이제 오라클 데이터를 실제로 액세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생긴 그런 정보들을 다 이렇게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왜 메모리에 그런 데이터를 저장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다음번에 또 동일한 문장이 오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메모리에 그런 이미 거친 과정들이 저장되어 있다면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참조를 해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Shared SQL 에어리어고요. 그럼 딕셔너리 캐시에는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딕셔너리 데이터를 대부분 메모리의 이 부분에 다 올려놓습니다. 왜 그렇죠? 이 딕셔너리에는 데이터베이스 제어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각종 통계 정보들도 들어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한 정보들도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는 참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디스크에 있으면 매번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마다 또 별도로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디스크를 액세스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딕셔너리 정보는 전부 다 메모리에 올려서 사용을 하자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쉐어드 풀은 공유 SQL 영역과 데이터 딕셔너리 캐시 구조를 갖고 있다.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이 부분들은 프로세스들 간에 공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완전히 동일한 문장만 같은 메모리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SQL 문장을 작성을 하실 때 대소문자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문장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select 한 칸 띄고 칼럼 이름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두 칸 띄고 줄 맞추느라고 두 칸 띄고 문장을 작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SQL 문장들은 전부 다른 SQL 문장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SQL 에어리어에 서로 다른 문장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QL을 작성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어떤 룰을 정해서 서로 동일한 규칙대로 SQL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유 SQL 영역, 즉 이 부분은 라이브러리 캐시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데이터 딕셔너리 캐시에는 데이터베이스와 그 구조,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참조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뷰의 집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데이터 딕셔너리 캐시에는 딕셔너리 정보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테이블과 뷰의 이름, 테이블의 컬럼명과 데이터 유형, 그리고 모든 사용자의 권한, 이런 딕셔너리에 저장된 그런 정보들이 딕셔너리 캐시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SGA의 두 번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입니다. 앞서 제가 디스크 IO를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놓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그 부분이 이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에는 디스크에서 읽은 데이터 블록의 복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용자들이 일단 메모리에 데이터가 올라와 있으면 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동시에 접속된 사용자들은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를 공유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캐시 실패, 그리고 캐시 적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사용자가 데이터를 요청을 했는데 일단 디스크를 읽기 전에 메모리를 읽어본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메모리를 딱 읽었을 때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캐시 실패, 캐시 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시 미스가 발생하면 데이터를 처음 액세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디스크를 읽어서 해당 데이터를 읽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캐시에 올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캐시 미스가 발생하지 않고 캐시 히트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즉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읽었을 때를 우리가 캐시 적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캐시 적중률, 즉 캐시 실패보다 캐시 적중이 많은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튜닝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는 것이 디스크에서 읽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메모리에서 가급적이면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튜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튜닝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튜닝을 할 때 그 히트 레이셔, 즉 캐시 적중률을 85%에서 90% 정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물론 100% 유지하면 가장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이 메모리 사이즈가 디스크 사이즈하고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0%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100%에 근접한 그런 캐시 히트 레이쇼를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85% 이하로 떨어지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캐시 실패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어떤 SGA 메모리 사이즈를 늘려준다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튜닝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캐시 적중을 통한 액세스가 훨씬 빠르죠. 메모리에서 액세스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메모리 사이즈가 디스크 사이즈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끄집어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있는데 아주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야 돼. 그러면 당연히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이걸 끄집어 내려야 되겠죠.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LRU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오라클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블록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의 총 사이즈는 DB 블럭 사이즈 곱하기 DB 블럭 버퍼스로 결정되어집니다. 이건 init 파라미터 파일에 있는 파라미터들이죠. 그래서 DB 블럭 사이즈는 우리가 오라클을 처음 설치할 때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생성할 때 지정을 하면은 변경할 수가 없어요. DB 블럭 사이즈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를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요 수치를 늘려서 사이즈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SGA를 구성하고 있는 세 번째 부분인 리드로그 버퍼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리드로그 버퍼는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할 때 사용되어질 목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변경된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앞으로 가서 전체적인 오라클 아키텍처로 볼 때 이 리드로그 버퍼에 기록되는 내용은 결국 이 리드로그 파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변경된 내용을 다 저장을 해 놓는데요. 그런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변경이 될 때마다 그 변경된 내용을 리드로그 파일에 액세스를 하게 되면 디스크 IO가 많이 발생하니까 메모리상의 리드로그 버퍼에 일단 기록을 했다가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그 리드로그 파일로 그 내용을 다시 기록을 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리드로그 버퍼에 기록하는 것이 어떤 속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약간 부하를 줄 수는 있죠. 아무래도 데이터만 액세스하는 것이 아니라 리드로그 버퍼에 그 변경된 내용도 같이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reate 테이블 혹은 create 인덱스 등과 같은 문장에서 unrecoverabl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나는 이번 작업에 한해서는 이 리드로그 버퍼에 변경된 내용을 저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속도는 빨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작업한 것들은 리드로그 버퍼에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즉 리드로그 파일에도 기록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복구 시에 복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SQL 로더에서도 다이렉트라는 옵션을 사용하면 리드로그 버퍼에 기록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라클의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모나게 표시된 이 부분들이 다 오라클의 프로세스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노랗게 표시된 4개의 프로세스, 즉 pmon, smon, dbwriter, logwriter 이렇게 4개의 프로세스는 오라클 인스턴스를 실행하기 위한 필수 프로세스들입니다. 오라클 인스턴스를 실행하기 위한 필수 프로세스. 즉 이 필수 프로세스들은 초기화 파라미터를 수정해서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 프로세스들은 오라클이 직접 제어하는 프로세스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대로 이 프로세스들을 실행하고 혹은 실행하지 않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 필수 프로세스들 중에서 하나라도 실패하면 인스턴스가 깨지게 되고 오라클 인스턴스를 다시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이 pmon은 프로세스 모니터예요. 프로세스 모니터. 그래서 얘가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은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어떤 프로세스들을 이 pmon이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일을 이 pmon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어떤 리소스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락도 이 pmon이 대신 해제를 해주고, 즉 어떤 프로세스가 자기가 작업을 하다가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리소스나 락을 점유하고 있던 걸 다시 해제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죽었다면 이 pmon이 대신 그 일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패한 프로세스에 할당된 SGA 리소스가 있다면 어떤 그 프로세스가 사용하던 SGA 영역이 있는데 그 프로세스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됐다. 그러면 이 pmon이 이 SGA 영역까지 반납하는 그런 작업도 대신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smon은 시스템 모니터예요. 시스템 모니터. 그래서 smon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복구해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템포러리 세그먼트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회수를 해줍니다. 이 템포러리 세그먼트라는 것은 뒤에 가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어떤 오라클에서 소트 오퍼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즉 어떤 오더바이나 그룹바이 뭐 이런 걸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할 때 제3의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럴 때 정렬 프로세스를 처리할 때 필요한 공간이 바로 이 템포러리 세그먼트 공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정렬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 이 smon이 그 템포러리 세그먼트를 회수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파일에서 사용 가능한 공간의 연속적인 영역을 병합하는
그런 작업도 하는 거죠. 그래서 즉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디스크 조각 모음을 이 S몬이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DB라이터는 이 데이터 버퍼 캐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DB라이터가 하는 중요한 일은 이 데이터 버퍼 캐시에 있는 내용을 파일에 기록하는, 즉 데이터 파일에 이 버퍼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 프로세스가 비어있는 버퍼를 찾을 수 있도록, 메모리상에 비어있는 버퍼를 찾을 수 있도록 이 버퍼 캐시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버퍼 캐시, 메모리상의 데이터 버퍼 캐시, 그리고 DB라이터 프로세스, 그리고 데이터 파일, 이렇게 세 개의 그 구성 요소가 하나로 잘 유기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로그라이터는 뭘까요? 로그라이터. 이 로그라이터는 리드로그 버퍼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로그라이터는 이 리드로그 버퍼에 변경된 내용을 리드로그 파일에 기록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데이터 파일과 마찬가지로요. 리드로그 파일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 리드로그 버퍼를 관리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DB라이터와 데이터 버퍼 캐시와 데이터 파일, 그리고 로그라이터와 리드로그 버퍼와 리드로그 파일, 이렇게가 이어진 그런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한 벌의 어떤 구성 요소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라클 기타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라클 기타 프로세스는 이 필수 프로세스와는 달리, 앞에서 본 4개의 필수 프로세스와는 달리 어떤 파라미터나 어떤 옵션들을 조정함으로써 실행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실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것이 스냅샷을 담당하는 이 스냅샷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 스냅샷 프로세스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스냅샷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 그 스냅샷을 자동으로 리프레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락을 담당하는 프로세스도 있네요. 이 락 프로세스는 OPS, 즉 오라클 패럴렐 서버 시스템에서 인스턴스 간의 락킹을 수행을 합니다. 이 OPS 시스템은 기본적인 구조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서로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 간의 락킹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락 프로세스는 이 OPS 시스템의 인스턴스 간의 어떤 락킹을 담당을 하는 거죠. 리커버리 프로세스는 분산 트랜잭션의 실패를 복구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패러렐 프로세스, 이 패러렐 프로세스는 병렬 질의, 병렬 인덱스 생성, 병렬 데이터 로드 등 이런 패러렐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럴 때 필요한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러렐 프로세스는 병렬 처리를 담당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쉐어드 프로세스와 디스패처 프로세스는 오라클 서버를 MTS 방식, 즉 멀티 스레디드 서버 방식으로 구성할 때만 기동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크포인트 프로세스는 어떤 오라클 시스템 내부에서 어떤 동기화를 맞추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체크포인트라는 것을 발생을 시키는데요. 그 체크포인트만 주기적으로 발생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아카이브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아카이브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는 아카이브 로그 모드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때 리드로그 파일의 복사본을 계속 제3의 공간에 주기적으로 어떤 백업을 받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리드로그 파일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변경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 아카이버라는 프로세스가 계속 별도의 공간에 백업을 받음으로써 어떤 데이터베이스 장애 시에 바로 그 장애 시점까지 어떤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카이버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뒤에 리드로그 파일을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버 프로세스인데요. 이 서버 프로세스는 어떤 사용자 프로세스의 어떤 요청을 받아서 그 요청을 처리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 프로세스가 유저 프로세스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구문 분석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SQL 문장에 오류는 없는지, 보안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최적화된 실행 계획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가
어떤 쿼리 문장을 날렸어요. 어떤 데이터를 요청을 한 거죠. 즉 이런 데이터를 찾아줘 했을 때는 이렇게 인출 작업까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 결과를 그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까지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저 프로세스입니다. 이 유저 프로세스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오라클 아키텍처 내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러한 프로세스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 유저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SQL 플러스나 파워빌더나 비주얼 베이지 혹은 프로시로 짠 어떤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어떤 유저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 프로세스는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지는 못하고요. 앞에서 살펴본 그런 서버 프로세스들을 통해서만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드로그 파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드로그 파일에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모든 변경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데이터베이스가 깨지더라도 이 리드로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복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리드로그 파일은 구성을 할 때 적어도 2개 이상의 그룹이 있어야 되고요. 그룹이란 것은 이렇게 나눴을 때 지금 이것은 3개의 그룹으로 구성된 리드로그 파일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그룹으로 구성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리드로그 파일은 순환적인 파일입니다. 즉 순환적으로 기록된다는 이야기죠. 파일 1에 어떤 변경된 내용이 기록이 되다가 파일 1이 꽉 차거나 혹은 어떤 조건이 되면 파일 2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이 꽉 차면 또 파일 3에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파일 3도 어떤 조건이 되거나 꽉 차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파일 1에다 다시 기록을 하는 이런 순환적으로 어떤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 1에 기록을 하다가 파일 2에 기록을 하고 파일 2에 기록을 하다가 파일 3에 기록을 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로그 스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그 스위치. 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로그 스위치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용자가 임의대로 이 로그 스위치를 발생시킴으로써 어떤 파일 1에 기록되는 것을 파일 2로 바꾸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리드로그 파일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좀 관리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렇게 다중으로 리드로그 파일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구성은 3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그룹을 이루고 있는 멤버는 하나인 그러한 리드로그 파일이고요. 다중 리드로그 파일이라는 것은 각 그룹은 똑같이 3개지만 그 그룹을 이루고 있는 멤버는 이렇게 2개인 그래서 이 멤버끼리는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있게끔 되는 즉 데이터를 미러링하게 되는 그런 처리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중 리드로그 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각 멤버는 서로 다른 디스크에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놓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혹시 첫 번째 디스크가 망가지더라도 두 번째 디스크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별도의 디스크에 멤버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디스크가 충분하다면 다중 리드로그 파일을 구성할 때 멤버를 3개로 만들어도 별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적어도 2개 이상의 멤버로 서로 다른 디스크에 두는 것이 안전성을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아카이버 프로세스를 설명드릴 때 이 아카이버 프로세스는 이 리드로그 파일을 별도의 장소에 복사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리드로그 파일에 변경된 내용이 계속 기록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록이 되고 파일 3에도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기록이 끝나면 이렇게 넘어가서 파일 1에다 기록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존에 파일 1에 기록된 내용은 덮었으니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변경된 내용이 히스토리컬하게 어떤 계속적으로 쌓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카이버 프로세스는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다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로그 스위치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리드로그 파일을 별도의 장소에다가 다른 이름으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또 쓰다가 또 이렇게 로그 스위치가 발생하면은 이 파일을 갖다가 또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로그 스위치가 발생할 때 이 파일을 여기다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다 쓴다 하더라도 아까 처음에 이 파일을 여기다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계속 히스토리컬하게 어떤 리드 로그 파일에 어떤 정보가 계속 유지되면서 백업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가 바로 아카이버 프로세스가 온라인 백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컨트롤 파일인데요. 이 컨트롤 파일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파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기술하는 작은 크기의 바이너리 파일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컨트롤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파일은 데이터베이스에 마운트, 오픈, 액세스 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커버리에 필요한 그런 동기화된 정보가 컨트롤 파일에 저장되는데요. 이 동기화된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SC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템 체인지 넘버죠. 그래서 이 SCN은 오라클을 구성하고 있는 그 데이터 파일의 각 파일 헤더에 바로 이 SCN이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번호가 컨트롤 파일에도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SCN이 어떤 다른 그런 파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파일은 뭔가 문제가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이 컨트롤 파일에 있는 SCN하고 데이터 파일에 있는 SCN이 다른 번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리커버리가 필요한 파일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히 찾아서 리커버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컨트롤 파일이기 때문에 리드로그 파일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디스크에, 서로 다른 디스크에 2개 이상의 컨트롤 파일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init 파라미터 파일에 control underbar files라는 파라미터가 바로 컨트롤 파일을 식별하는 그러한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라미터 파일입니다. 이 파라미터 파일은 오라클이 참조하기 위한 어떤 파라미터 값들을 저장하고 있는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 파일은 오라클 인스턴스가 스타트업 될 때만 참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파라미터 값을 바꿔도 현재 인스턴스가 실행 중이라면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경한 그런 파라미터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인스턴스를 반드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에서 보시면 SGA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을 예로 들어놨는데요. 이 shared pool 사이즈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는 바로 shared pool 사이즈라는 파라미터고요.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는 바로 이 dbblock 사이즈와 dbblock buffers라는 2개의 파라미터를 곱한 그 수치가 바로 전체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의 사이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dbblock 사이즈는 한번 결정되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dbblock buffers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전체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의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드로그 버퍼의 사이즈는 바로 로그 버퍼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라미터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 거기에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파일에 없는 파라미터들은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기본값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 지금까지 오라클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라클 내부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메모리 구조, 즉 SGA와 프로세스, 그리고 파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SGA는 다시 크게 쉐어드 풀, 그리고 데이터 버퍼 캐시, 리드로그 버퍼로 구분이 되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프로세스는 필수 프로세스, 그리고 기타 프로세스로 다시 구분이 되어진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들과 SGA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DB라이터와 로그라이터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파일을 설명할 때는 리드로그 파일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리드로그 파일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변경된 내용이 기록된다. 그리고
아카이버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리드로그 파일이 별도의 공간에 다시 백업이 된다. 그럼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백업을 가능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컨트롤 파일과 파라미터 파일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이것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구조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